네, 오후장 작전 타임 돌격 종목 맞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수급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봤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6월의 시장 급락은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반대 매매 청산으로 인한 것이다 라면서 이 단기 낙폭관에 따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내일을 준비를 해봐야 될지 두 분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두 분은 이것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선인 위원님. 네.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또 다르네요, 기분이. 네, 어떠세요? 그런가요? 잘 모르게 적응 안 돼요, 지금. 네, 적응을 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에요, 내일. 네네, 어떻게 옵션 될까요? 동시 만기도 아니고 그냥 옵션 만기일 상황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사실 없어요. 수급적인 뭐 충격 제한적일까라는 건 항상 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옵션 만기일 날 있었던 내용들이고,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상황에서는 더욱이나 영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 오히려 굉장히 적다. 만약에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이 좋게 나와준다면 그냥 뉴욕 증시 흐름 따라서 내일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지, 오늘 뭐 흐름으로서 뭐 이 옵션 만기를 가지고 움직임 자체는 딱히 이렇게 제한적일 거라 판단을 해요. 재밌는 점은 고민을 해볼 게 외인들이 좀 얼마나 좀 들어와 줄지가 사실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최근 시장에서 봤을 때 외인들은 그래도 매수 대응을 조금씩 하는 게 좀 보이고, 매도 대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내일 옵션 만기가 걱정이 된다면 기관들 오늘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 코스피 기관들 2,20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들도 200억 이상 매수 중입니다. 특히나 외인들은 최근 들어서는 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옵션 만기 영향 자체는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시장 자체가 빠르게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쪽으로 갈 분위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볼 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 바닥에서 대형주 매수가 아직은 좀 약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 포지션을 갖고 있는 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간의 외인들 계속 나갔잖아요. 6월 달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선 현재 순매수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잡혀주고 있다는 거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이 조금씩 우위를 보이는 흐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간에 계속 매도를 보여줬었던 연기금 상황도 조금씩은 매수 유입이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기관들 자체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그 외의 기관들, 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쪽으로는 그래도 매수 유입이 그전보다는 좀 강하다는 거, 6월 달보다는 강하다는 게 자주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바닥은 확인됐다. 미국의 물가지표 자체가 영향을 크게 줬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와닿지는 않아요. 현재 보시면 시장이 물가지표로 영향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단기로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통에 이어서 연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여기서부터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22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 저는 이제 상승을 가닥을 잡고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걱정인 것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킬 때에 단기 충격은 있겠죠. 하지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다만 요새 장도 안 좋고 수급이 좀 많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위원님. 시장이 그런 반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옵션 만기일 날 뭐 수급이 좀 개선될 것이다.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공매도도 좀 금지했으면 좋겠고요. 증시 안정 펀드를 뭐 투입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말만 그렇지 뭐 실질적으로 증시 자금을 시장에 좀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사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든 그런 부분들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좋은 거,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부분들은 환율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시장 좀 보게 되니까 1,300원대에 해지를 좀 걸었다, 뭐 국민연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1,300원을 확 뛰어넘어 버리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또 외환 보유액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시장을 좀 불안하게 그런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차라리 환율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 아마 수급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외국인 쪽의 매수세는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 쪽이라고 좀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방향은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대신에 해외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증시안전 펀드나 이 부분들이 빨리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시장만 유난히 더 밀리고 그리고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밸류만 따져봐도 전 세계에서 아마 한 손에 꼽힐 거예요. 밸류로 따지면, 싼 게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국민연금은 국내 자금을 줄이고 해외를 늘릴까라는 저는 그 생각도 사실 해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그 원흉이 일단은 해외 자산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연기금 쪽에서 1,300원 좀 해지를 걸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도 좀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반응이 좀 나오진 않고 있고, 특히나 달러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좀 안정될 필요성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음 주에 이제 옐런이 방한을 하죠. 거기에서 저는 통화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 환율이 아마 안정되게 되면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게 진행될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좀 웃기게 돌아가는 게, 실적이 좋다, 견조하다, 그런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장대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업황이 안 좋다, 계속 안 좋다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도 일단 좀 봐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어찌됐든 간에 뭐 코로나든 원숭이 두창이든 거기에 엮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많이 빠져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업종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의약품 쪽의 지수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의약품 지수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의 1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저점 이탈이 없어요. 여전히 좀 견조하게 버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강한 업종군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고 오늘의 주가 흐름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은 환율만 체크를 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의 공매도 영향력이 굉장히 또 클 것 같습니다. 요새 공매도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가운데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3.8% 정도 되는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제 또 이게 또 시장을 무너뜨린다라는 분석들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들어서 이 공매도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네. 우리가 이전에 시장이 6월 달에 많이 빠졌을 때 상황하고는 진짜 많이 좀 달라요. 공매도는 종목들이 상당히 변화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공매도량이 좀 많은 종목들 상위순으로 딱 보더라도 뭔가 좀 그간에 알고 있었던 종목들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위권으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등부터 10등부터 봤을 때.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조금 대체로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 좀 판단을 하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안정기를 좀 거칠 수 있는 분위기라 정부 정책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정책 방향성이 좀 잡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 정부에서의 정책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좀 공매도 세력에 대한 타겟을 잡는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간에 정부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우리가 그 공매도가 금지 기간 때 보여줬던 주가의 상승 방향에서 공매도가 풀리자마자 밀렸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그전과 좀 다른 방향성을 보여야겠죠. 다른 건 아니라 뭐 상환 기간이라든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개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죠. 뭐 거의 뭐 무제한이라 할 수 있는 공매도 기간을 또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은 뭐 60일 기준으로 좀 되어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 이게 완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좀 개인들의 좀 짜증 섞인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매도 해도 괜찮은데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가. 그리고 뭐 선진국 지수로 가기 위해서의 뭐 필요한 공매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게 나라들이 행하는 공매도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공매도 기준은 너무 외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공매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방향성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보건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또 시장에서 거의 불식될 거고 시장의 반등 더불어서 아마 공매도 이슈에 따라 또 공매도 물건 내놓은 걸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식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로 빠졌지만은 공매도로 오를 수도 있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시장에서의 큰 걱정은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분석을 쭉 들으시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서 옵션 만기일 그래서 별일 없다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옵션 만기는 별일 없다라는 얘기는 네. 시장이 빠지지 않겠지? 바닥은 나왔지? 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요하죠. 시장이 밀리면 되게 힘들어하고 지금 구간에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안 힘든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에서 바닥이 다 나왔다? 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과거에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화면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를 좀 보게 되면 이중 바닥을 봐지고 나서 이 박스를 벗겨내는 시간이 거의 4달 가까이가 걸렸어요. 넘었어요, 4달이. 근데 어찌됐든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2달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이게 2008년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나왔을 때도 2주 동안 걸렸었어요. 2주가 아니라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변동성도 좀 상당히 컸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3달 가까이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건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외바닥으로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도 바로 회복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에서는 되게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내가 저점이 어디야? 이걸 논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뭐 2,500, 2,600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설마라도 빨리 가려면 환율이 확 밀리는 원화 강세기가 확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20년도 때의 코로나 때 그때 V자 반등이 나왔던 거는 엄청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고 신용이 어마무시하게 털려나갔었어요. 과거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 자체가 반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17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중의 반대 매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요. 그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 즉 반등이 나오니까 신용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에서 청산하는 그런 매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거래소 2,500억 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거래소 시장에서 2,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옵션 만기보다는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좀 넘어갈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고 뭐하고 한다라면 저는 지수 깰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밀려 변동성을 좀 동반하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게 지나간 과거 차트에도 그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이걸 논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지수 때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간 계속 올랐던 원자재 가격, 이제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지난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8.12% 내린 95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 가격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OX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OX를 통해서 해볼까요? 위원님? 네. 네. 유가 하락 수혜주 지금 담아봐도 된다. 하나, 둘, 셋. 유가 하락 수혜주들 지금 담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수혜주가 항공주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리스크가 존재해서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우리 김선인 위원님. 원래 이 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네. 아까도 이제 얘기 중에 나왔지만은 유가 하락 수혜주가 아니었어요. 상승의 수혜주였나요? 상승 수혜주였어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표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 수혜주였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락 수혜주래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정말 진짜 이게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가 다 틀리고 다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그냥 다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아요. 예, 특히나 항공주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기도 한데 사실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게 백캐플레이션이라고 여행을 결국 가지 못하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방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행을 포기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것이다. 약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우선 유류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공주가 우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상황은 뭐 코로나 거리두기를 갑자기 다시 한번 확대한다거나 뭐 정부 정책적으로 코로나에 대해 맞춰가지고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크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해봐요. 지금 비행기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 만석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일본 쪽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항공주에 대해서는 사실 유가에 대해서 지금 뭐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냥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3, 4분기의 예측치를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물류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사실 유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덜 민감하다 볼 수 있는 LCC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항공 쪽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부산에어나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가에 대한 수혜주로 우선 지금 갈리고 있기는 하나 종목에 대한 선택은 조금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쪽으로 물류 쪽만 보더라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가니까 물류 자체가 지금 약간 주저앉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네. 주 매출을 담당했던 그간에 운송 담당했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CC 쪽이 오히려 저는 매력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잖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SOL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뭐 GS 같은 경우나 다 영향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또 하락에 따라서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따지고 봤을 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아직은 조금 적긴 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의 매출 포인트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긴 해요. 그냥 시장의 영향 따라서 그 흐름이 좀 나온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유가에 완전 묻어 있다고 할까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GS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따라서 바로 다이렉트로 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반면에 이제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 그냥 거의 모든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유가 하락은 인플레를 좀 잡는 요건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다른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얻는 이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얻는 이득 자체가 점차 적어지고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또 뭐 유럽 쪽으로의 또 진출 흐름 자체가 또 바뀌어지거든요. 지금 유럽 쪽은 사실 천연가스, 셰일가스 쪽으로 완전 거의 뭐 올인할 자세를 취할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유가 자체가 원유 자체가 지금 중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쪽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가가 밀린다면은 러시아의 전쟁 휴전 쪽이나 종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더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 잡히잖아요.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가가 빠진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안정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진짜 오늘도 천마디 유가 급락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 관련주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고서 모든 종목들,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지현 위원님도 유가 하락 관련주 사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유가 상승 수혜주는 지금 사도 되나요? 유가 상승 수혜주요? 네. 뭐 정유주, 조선주 이런 업종들이 아예 있어요. 안 살 것 같아요. 아예 네. 안 사시나요? 다른 쪽을 좀 살 것 같아요. 어디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정유주가 올라간 거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유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뭐 급락하듯이 빠졌어요. 마진 스프레드가 확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밀린 건데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세를 깼을까? 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가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유가 이거 이제 끝났다라고 하려면 네. 일단 93불 밑으로 빠져야 돼요.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좀 하향 안정화가 될까? 이거지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추세가 깨진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냥 단기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 일단 좀 원자재 쪽의 안정을 좀 보이는 뭐 그런 수순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뭐 항공주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고 막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뭐 문제가 좀 되고 등락이 좀 나와주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어제 이 항공주들 미국의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곤 있는데 환율하고도 같이 민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화부채가 일단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외화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원화가 일단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안정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주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들 종목군들보다 차라리 다른 원자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이게 원자재 쪽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정가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내수 섹터의 CJ제일제당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주가 안 빠져요. 근데 아마 CJ제일제당 매수하세요 하게 되면 이 무거운 걸 왜 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농심을 한번 볼게요. 위원님, 네. 그 무겁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잘 등락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소형주들 같은 게 막 네. 상한가도 가고 급락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올라요. 3%. 뭐 물론 7%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근데 희박해요. 그럼 좀 거래량이 무거워요. 많이 동반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CJ제일제당이 많이 무거워요. 그러면 농심을 보자고요. 농심도 이렇게 크게 안 빠졌고 6월 달에 바닥을 만들어가고 난 이후에 반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저점 깨졌잖아.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리온을 한번 봐보세요. 오리온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리온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죠. 그럼 오리온 홀딩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원자재 가격 올렸고 제품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판매자들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잖아요. 삼양식품을 한번 볼게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전고점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 원유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차라리 차트의 모양새가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의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비료나 사료 쪽도 괜찮을까요? 비료나 사료 쪽 같은 경우도 이미 흐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료나 곡물이나 그런 종목군들 같은 테마의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와줬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팜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연초에 1분기와 2분기 때 시세 흐름들이 한참 나오고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들도 있고 여기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들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저항이란 말이에요. 매물대고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물이라든가 원자재도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 소화 과정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료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게 된다라면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조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조비 같은 경우 흐름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가뭄이 오고 장마가 끝나고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막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병충해가 예상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조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 흐름들로 짧게 이런 식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테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프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세를 속단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국제유가 가격이 3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시티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65달러 이하로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어디에 전망을 맞춰봐야 될지 고민이 돼요. 하락할까요, 오를까요? 뭐 이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보면은 뭐 네. JP모건이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 유명 증권 기관들 유가부터 시작해가 지수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추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못 맞춥니다. 다 틀려요. 지금 뭐 JP모건에서 기사 나왔던 게 이전에 기사 나왔던 게 뭐 러시아가 보복하면 유가가 3배로 뛸 수도 있다. 네. 뭐 러시아에서 지금 당장에 뭐 100만 대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유가가 밀리면은 자국의 이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더 우크라이나를 자극하려고 하겠죠. 근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 명분이라는 게 있고. 네. 돈바스 지역을 더 이상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만약에 푸틴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돈바스 지역 그 이상을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먹어 들어간다는 상상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면은 그때는 사실 진짜 전면전이거든요.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도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지금 충분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리고 예상했었던 그런 전쟁의 기간보다 훨씬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유가로 얻은 이득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더 잡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미 앞으로 향후에도 더 이상 러시아 쪽의 원유를 유지할 수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거는 이 조선주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조선주들 지금 LNG선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물량 자체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사실 이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들여왔을 때 최소한 그 보존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유럽 지역에 부족하긴 하지만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방향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유가가 저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가는 것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어제 유가가 빠지면서 뭐 곡물가들 다 떨어졌습니다. 소맥부터 시작해서 옥수수 다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밑으로 하향 압력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봐요.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금융위기 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유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이게 저희가 차트를 보면 2008년도 때 흐름에 유가 상황이 40달러 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금융위기 온 이후에 빠졌었고요. 그리고 유럽위기 때도 상당히 하방 압력이 컸었어요. 그렇죠? 많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재밌는 게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지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금융위기 때 반 정도는 그 정도 이상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가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현재 상황에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상황이랑 너무 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침체기로 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금융위기에 버금갈 만한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밀린다? 근데 이게 전조가 조금씩 보이는 게 일봉상으로 다시 유가를 살펴보자면요. 최근의 상황에서 조금 100달러 유지하다가 전 저점 자체가 지금 얼마가 유지되냐면 95달러 수준이에요. 95달러 수준 자체가 밀려버리면서 깨지게 되면은 지금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차트로서 손절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유가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선 더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물가 자체가 다시 안정이 될 수가 있어서 침체를 벗어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연준이 그간에 노력했었던 그런 그림들,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면서 유가를 잡으려고 했던 이런 요인들 자체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국왕 만나면서 왕자 만나면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분보다는 사실 유럽 쪽도 미국도 그렇고 정말 실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오죽하면 독일이 석탄을 뗐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유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달리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방 압력이 더 강합니다. 뭐 JP모건에서 300달러, 380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절대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거의 뭐 세계 3차 대전 나야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 갈 수는 없고요.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105달러, 110달러 수준이지 그 이상 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밑으로 밀리면 밀릴 것이고 만약에 95달러 밑으로 더 내려와서 90달러까지 내려간다면 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린 이미 알고 있었던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유럽 사태 때나 그때 유가의 급락 흐름을 차트를 보면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유가가 아직은 좀 늦게 움직이지만 조만간 다시 뭐 60달러, 뭐 50달러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결국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됐던 기준금리는 이달까지 1년 만에 1.75%포인트 올랐는데요. 계속 오르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수급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보시고 계시는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네. 네, 빅스텝. 네네. 그냥 외국인이 지금부터 돌아온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크게. 어떻게 보냐? 네. 이걸 가지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보는 그걸 이제 OX로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금리 인상을 했어요. 빅스텝 밟았어요. 일단 잠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환율은요. 아직까지 환율이 안정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 상황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올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은 환율이 먼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외국인 쪽의 수급을 개선을 해보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사실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올해 연초에도 나왔고 작년 연말에도 나왔고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고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얼만큼 되고 금융위기 때 이후에 최저치라고 얘기가 하고 비중이 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을 해서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들 요번에 미국 쪽에서 0.75 해버리게 되면 다시 역전이에요. 그 상황에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저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속보 뜬 게 있는데 네. 뭐 옐런이 오게 되면 뭐 통화 수합에 대한 뭐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국내 쪽에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 수합 해버리게 된다라면 그 얘기가 나오고 체결이 된다라면 저는 환율은 급격하게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외국인 쪽에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꾸준한 매수의 유입은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이 역전이 벌어지면 외국인이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올림으로 인해서 시간은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 번들. 네, 뭐 그 사이에 잠깐. 그 며칠 네. 그동안 뭐 단타 네. 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와 금리 올라갔어 여기서 단타 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댓글에 외국인들도 단타 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타를 치는 네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누차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정말로 안 좋은 쪽에서 안 좋은 곳에서 금리를 3%를 주고 정말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서 3% 이자를 주게 되면 좋은 쪽의 기업을 산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해도 그걸로 갖다 단기 들어갔다? 그러면 단기 들어가서 샀는데 빠지면 만약에 빠지면 외국인들 이거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해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빠지게 된다라면 그걸 다시 손절을 하겠느냐? 손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일단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건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외국인 쪽의 매수가 됐든 시장의 환경이 조금 더 개선이 되려고 한다라면 무조건 환율 빠져야 돼요. 그래야 시장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외국인 수급도 매수로 전환될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자금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우리 위원님. 네. 근데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돌아오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보인다고 판단을 좀 하거든요. 어디서요? 우선은 그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때 요 근래 들어서 한 7월 정도 언제부터일까요? 요 근래 들어서 외인들이 어떤 코스피 쪽에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7월 5일부터 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요. 한번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동안 계속 매수 대응을 합니다.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기관들 흐름 자체 자금들이 언제부터 얼마까지 해서 언제까지 해서 뭐 얼마를 사자 결정이 내리면 이 기간을 맞춰가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7월부터 해가지고 7월 5일부터 좀 보고 있는데 매수세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외인들 자체가. 한번 고민을 해볼 게 사실 차트를, 이제 환율 차트를 열어보자면 이게 2014년부터 환율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차트도 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더 앞으로 당겨보자면 사실 이때의 흐름은 리먼 사태 때예요. 이때가 이제 1,500원, 50원까지 그 이상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금융위기라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추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1,300 맥스 한 뭐 50원짜리 정도가 거의 맥스 자리지 그 이상 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추세상으로도 이 환율 차트도 이 환율의 움직임도 현 이 박스권 자리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은 바닥을 치고 움직이더라도 다시 고점 자리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처럼. 이때가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이때가. 네. 그래서 지금은 보건대 환율 상황도 어느 정도 고점을 친 상황에서 차트상으로도 눈에 보이니까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아래 이제 공포에 대한 부분만 이제 해소가 된다면 충분하게 외인들은 더 많이 들어오긴 할 건데 지금 당장에서 보건대 외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말씀 주셨던 대로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면 일본은요 마이너스 제로 금리예요. 예, 일본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금리를 가지고 좀 이 무작정 미국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들을 고민해 봤을 때 글로벌 그 어떤 나라보다 저평가 영역으로 현재 내려가 있단 말이죠.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외인들은 매수 대응을 해야겠다 판단을 했던 거고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는 거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외인들도 단타를 치지만 보통 외인들이 단타를 치는 그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의 외인들이 단타 치는 것은 좀 중장기 종목 중 작은 종목들이나 아마 검은머리 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전형적인 그 외국인 기관들 자체는 현재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로서의 포트 변화를 제가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한꺼번에 막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금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순 매수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은 어느 정도 찍어간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언제냐?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금통위 하고
연준에서 2%, 2.5% 이상 금리 올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게 이번 7월이잖아요.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거 그 시기가 온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딱 올리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 빠르게 안정될 것이고, 금통위에서 지금 고민은 뭐냐면 이제 2.2인데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2번에서 3번 정도 올릴 건데, 지금 금통위가 아마 8월, 9월, 11월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긴 하겠지만은 3% 이상까지는 안 갈 거라고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통위도 앞으로는 올리더라도 2번에서 3번인데 제가 볼 때 2번 할 것 같고, 이번에 FOMC에서 0.75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CPI 지수 따라서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미국의 연준도 거기가 마지막 고점 자리가 될 수는 있어요. 가장 많이 올리는 빅스텝으로 해당해서 자이언트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빅스텝으로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거예요. 환율 자체 이미 너무 오른 상황이라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외인들 입장에서도 고점에 대한 판단을 하고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1,350원, 1,400원으로 가면은 금융위기 때랑 같은 가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점이라는 판단하에 외인들은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매도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적당한 매수를 보이면서 유지하다가 조만간에 큰 폭의 매수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3위 디램 업체 마이크론의 일본 히로시마 공장 가동이 정전으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디램 가격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2분기 디램 평균 계약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집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사이익을 받으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가게 된다라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부터 뭐 추세를 바꿔서 쫙 상승을 해 나갈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가격이 하락에 대한 속도 자체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DDR5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DDR5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DDR5의 채용 속도를 늘리게 된다라면 그게 또 하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원체 많이 빠졌어요. 주가는 원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으려면 어쩔 수 없이 IT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장비사 쪽에 있어서도 이 입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 관점에서는 저는 IT 섹터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그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확 추세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위해서라면 IT 섹터가 무조건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이제 꺾이게 된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뭐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들도 실제로 이제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반도체 겨울이 다시 온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요?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겁나게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글쎄요.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내년 23년도 2분기 때 혹은 1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주식은 6개월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데이터가 맞다라면 지금 이제 3분기니까 2분기 앞서간다면 지금의 주가가 맞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오더컷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좀 밀렸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서버 쪽에 있어서 증설이라든가 이런 증설 모멘텀도 침체라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에 장비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렸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밀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장비사들이 좀 밀렸던 부분들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은 실망감을 안고 장비사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거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설비 투자를 안 했다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확보하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들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어느 쪽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늘릴 거냐 이 부분들은 이미 좀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파운드리 쪽에 늘린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에는 오히려 좀 더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장비사 원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밸류로 따져봐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되고 종목을 갈아타야 되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구간의 손실이라면 버티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편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악재에도 간밤에 마이크론 주가가 2% 넘게 올랐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번 이슈가 좀 단기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도 아니고 네. 써먹을 데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냥 장시간 정전이라고 기사에 네. 나오죠. 작년에 텍사스주의 미국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요. 정지가 6주 동안 됐었어요. 한파로 인해서. 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피해액이 꽤 컸어요. 수천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긴 받았어요. 실적에. 근데 지금 요거 마이크론 일본 히로시마 공장 몇 시간이에요. 네, 그냥 시간 단위예요. 주 단위가 아니라 상황이 다르다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 내 생산하는 그 수량 자체가 꽤나 큽니다. 적진 않아요. 적진 않지만 주가의 영향을 뭐 수혜주로서 오늘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움직인다? 사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 이슈로 좀 끝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고민해야 될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완전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출하량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출하량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이거 지금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주 미세하게. 네, 하지만 재고량 자체도 이미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 때 작년에 반도체 모질란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찍어놨던 물량 어떡하라고. 남아 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는 또. 이게 또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는 게 내년 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왜 이재용 부회장이 기술 초격차 목숨 걸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한다고 왜 얘기하고 있냐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타개하고 이겨내고자 계속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 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간 우리가 계속 얘기 들었었던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항상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말도 좀 있고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사에 어닝 서프라이즈 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본다면 하반기도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그 하반기의 영향까지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현재 6만 원 아래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점 인식을 하는 거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내년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것이지 아직은 좀 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마이크론 뭐 이 이슈 가지고 얘기할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벗어나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관건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사실 하반기가 성수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폭을 좀 상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소비 욕구도 그만큼 커야 되는 건데 네. 소비 욕구가 지금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하반기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 미국도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 이슈가 뭡니까? 대구 미분양 사태. 네. 이거 진짜 크거든요. 점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대출 이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세가 계속적으로 가격대도 떨어지기도 하고 불안하거든요.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버틸 사람은 버팁니다. 그럼 다른 거를 못 해요. 소비 자체를 못 합니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경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참 중요하게 급하게 올리면 안 되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보다 수년째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집값은 정말 천천히 올라야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자기 자가 집.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로 보고서 집을 대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중이, 그 마인드가 굉장히 커요. 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집값은 정말 천천히 올라야 되고, 갑자기 떨어지거나 급등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집값인데, 지금 그게 터지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 영향, 금리 올라가고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모든 그 기업들의 영향을 줄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실적이 아마 조금 이게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적 외인들도 그렇고 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도 해서 우선 시장을 좀 보실 때 이런 관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종목 AS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위원님, 오늘 종목 AS 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할 건데요. 네. 종목이 좀 잘 가고 있기도 하고 좀 밀리고 있기도 하고 해서 몇 종목을 좀 AS를 할 겁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은 조금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아직 고점 자체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가격대 2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니까 우선 잘 보유하시고 조정 나올 때 제가 다시 사인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밀리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은 충분히 크지만 단기로 많이 올라서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또 대형주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익 드시고 나오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CJ ENM이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바닥에서 드리고 나서 지난주 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이제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이슈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추후의 실적에 대한 2분기 별로는 안 좋은데 3분기, 4분기와 내년도의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CJ 그룹 자체가 특히나 이제 엔터 쪽으로 해서 CGV나 뭐 E&M이나 그 다음에 뭐 다시 엔터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SM이나 YG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이 하반기 때 좋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덩달아 탑승을 하면서 E&M도 같이 공연 쪽으로 해서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상승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상황 보다가 적당선에서 제가 뭐 매도 사인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우선 잘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굉장히 가득가득 채워서 해봤는데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맛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